지난 이야기. 루이 13세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하나는 식민지 개척, 다른 하나는 절대 왕정이었다. 프랑스는 식민지 개척의 후발주자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와 경쟁해야 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으로 멈춘 사업들을 재가동했다. 비록 그의 때에는 아메리카 지역에만 영향력을 뻗쳤으나 이러한 노력은 훗날 후임들이 식민제국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발전했다. 절대왕정의 경우 환상의 짝꿍 리슐리에와 탄탄대로를 달렸다. 국내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설 자리를 없애고 아내를 통해 척복한 후계자를 낳았으며 위근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 이제 이 둘에게 남은 것은 신성로마 제국의 분열만이 남았으니 다시 30년 전쟁으로 돌아가 두 사람의 남은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과연 프랑스는 다시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잠시 루이 14세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와 봅시다. 1630년 자국 내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 어머니를 추방시킨 루이 13세는 다시 국외로 눈을 돌려요. 아직 30년 전쟁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당시 전쟁은 개신교 측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프리드리히 5세, 그의 도움 요청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쪽은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였어요. 그는 전리품으로 얻을 영지에 눈독 들여 참전했으나 신성로마 제국의 풍우나 알브레이트 폰 발렌슈타인에 의해 무참히 깨지고 말았죠. 게다가 두 사람이 지나간 모든 지역은 급속도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는 발렌슈타인의 군대가 머물게 된 지역의 경우 특히 심했는데요. 그는 자비로 용병을 소집한 만큼 긴 전쟁을 소화할 만한 재력이 없었고 끝내 그가 약속했던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용병들이 민가를 약탈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30년 전쟁이 800만에 달하는 사망자를 낳게 된 데에는 바로 발렌슈타인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1626년 크리스티안 4세는 마침내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영지를 빼앗긴 채 이탈하고 말았고 1630년 그 자리를 북방의 사자이자 스웨덴의 왕 구스타브 2세 아돌프가 대신했어요. 그는 크리스티안 4세를 반면교사 삼아 종교 수호를 명분으로 개신교 진영의 지원을 얻었죠. 그리고 이때 30년 전쟁을 눈여겨보고 있는 리슐리에와 접촉한 겁니다. 그는 바르발데 조약을 통해 재정 지원을 얻어냄으로써 프랑스를 간접적으로 전쟁에 끌어들였어요. 그러나 그 또한 제국을 벼랑 끝으로 몰았으나 1632년 대규모 전투에서 목숨을 잃으며 생을 마감했죠. 1634년 네르틀링겐 전투에서 스웨덴의 속수무책에 밀려났고 개신교 진영도 발빠르게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국의 승리가 점쳐지자 마음이 급했던 스웨덴은 루이 13세를 찾아가 두 차례 조약을 맺었고 그는 라인강 좌안을 얻는 것을 대가로 마침내 전쟁에 참전했어요. 호기롭게 뛰어들었으나 루이 13세에게 전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스페인과 신성로마 제국 그리고 스페인령 네덜란드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시작부터 포위된 채 전쟁을 이끌어 했던 그는 자신의 대신에 적군을 막아줄 동맹을 찾았죠. 그는 네덜란드 공화국, 카탈루냐, 스웨덴으로 하여금 각 국가를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전쟁은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1636년 제국연합군이 수도 파리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던 중 1637년 페르디난트 2세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페르디난트 3세가 즉위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그는 발렌슈타인 이후 제국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이끌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명 때문에 참전했을 뿐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1640년 그는 레겐스부르크에서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종전을 위해 제국의 영주들과 협상을 시작해요. 그러나 본 전쟁이 더는 자국 내의 문제가 아니게 된 만큼 단순히 지방의 영주들 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해야 했죠. 황제가 더는 싸울 의사가 없다는 소식에 루이 13세는 쾌재를 부릅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기 위해 스웨덴과 경쟁했어요. 홍대공 루이 2세와 튀렌 자작이 로크르와 전투와 네르틀링겐 전투를 통해 힘을 보탰죠. 스웨덴도 이에질세라 제2차 브라이텐펠트 전투와 양카우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1640년에 시작된 협상은 8년이나 지연되고 나서야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스웨덴이 프랑스를 자신보다 상석에 앉힐 수 없다며 오스나브리크와 윈스터에서 각각 체결되었어요. 이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유럽 최초의 국제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이었죠. 비록 루이 13세와 리슐리에는 이 당시 이미 사망한 뒤였지만 프랑스는 이 조약을 통해
알자스의 준트가우 지방을 차지했고 네덜란드도 독립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루이 13세야 지금껏 프랑스 왕실과 아버지의 앙리 4세의 종교 간의 통에 납득할 수 있지만 리슐리에는 왜 가톨릭임에도 개신교 편에 가담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당초 그는 원해서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를 여의고 말았죠. 아직 어린 식구가 많았던 만큼 그의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앙리 4세의 도움으로 가난은 면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가족의 주 수입원은 그의 아버지가 앙리 3세로부터 받은 류송 주교직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류송 교구의 대의원들은 그들이 주교로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돈을 챙기는 걸 고깝게 여겼죠. 때문에 그의 가족 중 누구든 성직자가 되어 직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적에 승마와 펜싱 그리고 무용 등 활동적인 취미에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었기에 둘째 형 알퐁스와 함께 성직자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류송 주교직을 서임받기 위해 떠난 로마에서 흥미로운 일이 펼쳐져요.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려 주교가 되려면 교황의 성품 성사를 받아야 했죠.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5세는 그를 보며 오래 살면 간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오래 살았고 글이 되었죠. 뒷이야기는 14편에서 밝힌 바와 같아요. 3부에 참석했고 마리의 신복이 되었으며 이후 루이 13세의 정치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즉, 돈 때문에 성직자가 된 만큼 정치에 있어 종교를 배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평생을 절대왕정을 위해 힘썼어요. 이를 위해 왕실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치워버렸죠. 그 과정에서 많은 귀족과 위근호, 심지어 가톨릭 주교도 희생당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려면 도시의 성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방의 귀족이나 영주가 요새화된 성체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반란의 근거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근호 반란 때 그랬다는 걸 앞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1632년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소도시 루댕에서 말도 안 되는 마녀 재판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루댕의 우르술라 수녀의 소속 수녀가 스스로 악마의 씨였다며 자백해요. 그녀는 기괴한 모습으로 팔다리를 비틀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녀원에서 그녀와 동일한 증상을 보인 수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들의 진단을 위해 성직자들이 모였어요. 성직자들은 이들이 마녀 중에서도 특별한 마녀라고 밝혔고 특히 잔 대장주 원장 수녀의 경우 무려 6마리 이상의 악마가 깃들었다고 진단했죠. 가장 신성한 수녀의 몸에, 그것도 신성해야 할 수녀원에 악마가 깃들었다는 초유의 사태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회는 곧바로 악마를 쫓기 위한 구마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의식의 단골 질문, 넌 누구냐를 시전했죠. 그러자 수녀들은 그 마을의 교구사제 위르뱅 크랑디에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때 리슐리에가 여기서 관심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크랑디에는 리슐리에의 행보에 반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이 재판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슐리에는 어떻게든 그를 마녀로 몰아가려 했어요. 문제는 그가 무고했죠. 그는 고문관의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마녀 재판에 가장 중요한 자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슐리에는 그를 산채로 화형에 처해요. 그리고 루댕의 성곽과 성탑도 깔끔하게 철거되었죠. 크랑디의 억울한 죽음으로 마녀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뜻밖에도 처음부터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이 수녀들의 연기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던 거죠. 많은 이들이 마녀와 마술, 그리고 악마 등 가톨릭이 규정한 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를 고발한 원장 수녀는 이후 치유되어 축복과 성은을 받았다며 성녀로 추앙받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마녀로 몰리면 크랑디에처럼 화형당했으나 그녀는 자진해서 자백했으므로 오히려 피해자로 여겨졌죠. 이보다 30년 전이었던 1599년 마르트 브로시에라는 한 시골 처녀가 스스로 악마의 씨였다며 파리를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선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시점이었어요. 때문에 왕은 그녀가 껄끄러웠고 그래서 최대한 공론화시키지 않으려 의사에게 진단을 맡겼죠. 의사는 한편의 보고서를 통해 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거짓 행세이며 단순한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장 수녀는 앞선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고 당초 문란한 그랑디에가 수녀들에게까지 추파를 던지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으며 홧김에 저지른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리슐리에가 쏘아올린 마녀 재판에 대한 의문은 17세기 프랑스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준 르네 데카르트의 합리론과 맞물려 점점 번져나갔고, 수학과 과학 그리고 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